네, 뭐 이제 시작을 좀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집담회를 맡은 만화연구가 장상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뭐 사실 이제 우리가 웹툰 스튜디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혹시 여기가 어딘지 이름을 아시는 분? 어디 여기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혹시 이 장소를? 여기가 이제 웹툰 스튜디오입니다. 아니 웹툰 캠퍼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소재가 스튜디오인데 우리가 이제 캠퍼스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서 참 묘한 궁합이 아닌가. 네. 또 여기 지금 모이신 분들도 굉장히 젊고 또 이렇게 막 뭔가 활기가 이제 좀 느껴져서 이번에 좀 자유롭게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뭐 웹툰 이제 그 스튜디오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궁금증도 있으시고 또 뭐 알아보고 싶으신 점도 있으시니까 이제 오셨을 텐데요. 웹툰 스튜디오 하면 이제 지금 이제 웹툰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어떤 산실이라고 이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즐겨보시는 웹툰을 제작하는 곳이죠. 예를 들면 뭐 아마존에 이렇게 아마존이 우리 지구에 이렇게 어떤 공기를 제공하는 이제 허파이듯이 이렇게 스튜디오도 이제 웹툰들을 이제 제공하는 이제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좀 다양한 관점에서 웹툰 스튜디오 창작을 이제 짚어주실 이제 패널 세 분을 이제 모셨습니다. 먼저 좀 궁금하실 텐데요. 제 오른쪽부터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계신 분은 이제 웹툰 스튜디오 툰플러스 이훈영 대표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이분을 모신 이유가 있어요. 이분은 사실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훈영 대표님하고 이제 알게 된 거는 몇 년 전인데 이제 그때 원래 웹툰이 아니고 웹소설 작가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원래 이제 이훈영 대표님은 웹소설 쪽에서 이제 하시는 분인데 웹소설 이제 원작을 갖고 있으니까 웹툰 산업 자체가 이제 맨 처음부터 이제 웹툰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좀 검증된 웹소설들을 가지고 이제 웹툰을 만드는 이제 시스템으로 좀 많이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대표님 같은 경우도 웹소설 이제 원작을 갖고 계신데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웹툰을 만들기 시작하셨고 이거 괜찮네 하면서 뭐 웹툰 스튜디오까지 발전시키신 것 같아요. 맞은가요? 네, 인정을 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웹소설부터 사실 웹툰까지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좀 커리어를 갖고 계셔서 모셨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재민 평론가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이재민입니다. 네. 또 이재민 평론가님은 또 평론가 입장에서 어떤 지금 뭐 제작자가 아니라 평론가 입장에서 또 제3자적인 좀 관점에서 또 이야기를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셨고요. 그 다음에 클로버툰의 김지현 대표님이십니다. 김지현 대표님은 또 이 대표님하고 또 달라요. 왜냐하면 이 대표님은 이제 웹소설 작가부터 시작하셔서 이제 웹툰 쪽으로 넘어오신 케이스고 이제 김지현 대표님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만화가부터 시작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화가에서 개인 사업자를 내셨어요.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를 내신 다음에 그걸 발전시켜서 웹툰 스튜디오 법인을 내셨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 작가부터 해서 개인 사업자, 법인까지 이렇게 밟아오시는 스텝을 다 거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교육자로 또 활동을 하고 계셔서 또 지금 이렇게 대학교에서 웹툰 학과 학생들 대상으로 또 이제 강의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을 직접 만나고 또 이제 그런 교육자적인 관점에서 이런 스튜디오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서 좀 이렇게 뭐 다 한통속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약간씩 다 이렇게 좀 다릅니다. 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사실 이제 저도 조사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방금 전에 여기 첫 번째 순서가 이 집담의 첫 번째 순서가 저희가 아니고 이제 이세계로의 초대가 있었죠. 그거 들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아, 여기 공통 이 분모를 가지신 분이 한 10분 계신데 거기에 패널로 나오셨던 이현세 선생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현세 선생님한테 웹툰 스튜디오를 사실 이현세 선생님이 얘기하셨으면 참 좋겠다. 이제 그랬는데 이제 이현세 선생님이 먼저 코너에 또 가셔서 이제 또 하셨는데 이현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웹툰 스튜디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이현세 선생님은 세종대학교에서 이제 만화학과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20년 이상 하셨는데 이제 많은 학생들을 만나고서 지금 분위기를 이제 전해주신 게 뭐냐면 만화학과 학생의 10명 중에 8, 9명이 이제 그냥 작가 프리랜서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웹툰 스튜디오에 취직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로 이제 딱 있으면 물어보면 그렇게 답을 한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8, 9명이 저녁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데요. 네. 그럼 네. 그래서 지금 그래도 웹툰 스튜디오로 가는 것이 어쨌든 요새 이제 좀 그쪽에서도 좀 대세인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웹툰 스튜디오들이 많이 이제 확장이 되고 있고 또 학생이나 제작자 이런 모두가 다 이제 웹툰 스튜디오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진짜 웹툰 스튜디오를 실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고 계신 분들께 직접 이제 또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각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기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고 자기소개 시간이 별로 저는 소설을 한 15년 정도 쓴 것 같고요. 혹시 보스인 스쿨이라는 웹툰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원작을 쓰고 있고요. 예, 소설만 가지고 웹툰을 하는 건 아니고요. 웹툰 원작을 많이 쓰고 있고 회사에서 스튜디오 작품으로 한 3작품 정도를 10명이서 열심히 만들고 있는 경험을 지금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아마도 꽤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나 관련된 내용들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민 평론가님. 네, 저는 이재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만화평론가로 데뷔해서 2017년부터 좀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5년 정도 됐는데 웹툰 팟캐스트를 좀 오래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이면 10년 차가 되는 웹툰이스타라는 팟캐스트를 지금 운영을 한 330화 좀 넘게 녹음을 했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웹툰 인사이트라는 웹툰 전문 정보지에서 에디터로 2019년부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휴일인데 그날 이종곤 작가님이 운영하시는 웹툰 스쿨에 매주 첫 번째 월요일 날 나가서 부부 성역서라는 걸 진행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만화를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데뷔는 30쯤에 늦게 데뷔를 했는데 그래서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학생들도 지도를 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만화를 그렸기 때문에 주변 친구들이 다 작가님들이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스튜디오를 하고 있지만 작가님들한테 듣는 이야기들도 많아서 스튜디오의 문제점도 조금씩 개선하고 그 다음에 스튜디오의 장점을 조금씩 발전시켜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좀 질문을 드리면 이제 우리 패널 분들이 이제 한번 좀 답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웹툰 스튜디오 이제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그럼 이제 우리가 뭐 아시는 분도 있지만 또 처음 이제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제 어떤 웹툰 스튜디오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어떤 형태를 말하는가.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우리가 이제 회사의 형태라고 한다면 직원이 한 최소 몇 명 정도 있어야 스튜디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1인, 2인 있으면 이것도 뭐 스튜디오인가? 뭐 이제 이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이제 이 대표님께서 먼저 네. 일단 그 기존의 웹툰하고 스튜디오 웹툰이 다른 건 작가가 개인으로 창작하던 시절과 경쟁력이 있던 시절이 있었죠. 웹툰은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었고 다들. 그런데 이제 기존의 트래픽 위주로 이제 보면서 광고를 평하고 우리가 공짜로 보던 웹툰의 시대가 지나고 돈을 내고 보는 웹툰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퀄리티가 하이 퀄리티를 요구되고 코스도 많이 요구되고 이제 그런 산업적인 발전?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 혼자 하던 작업을 나눠서 하게 되고 이제 기존의 작가들도 어시라는 친구들을 쓰면서 같이 했었는데 이제 그게 전문화되고 분업화되면서 능률적으로 작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경쟁력이 올라가 버린 거죠. 남들이 이걸 잘하네? 따라하게 되고 더 고퀄리티를 요구하게 되고 이렇게 약간 웹툰 산업이 호황기를 맞으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스튜디오 창작 시스템이 생겼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호불호를 지금 뭐 나누기보다는 지금도 현재 이제 웹툰 창작 스튜디오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고 많은 부작용들이 아직 지금도 생겨나고는 있습니다. 생겨나고 있고 왜냐면 아직 완성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문제들 뭐 이후에 다루겠지만 그럼 작가는 누구냐, 뭐 그림을 그리는 목적은 뭐냐 이런 개인의 꿈들도 있고 아까 이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이렇게 고민하는 이유는 밤이 있는 삶이라는 말이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게 개인 작가 여기서 작품 해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그냥 웹툰을 연재하는 동안은 그냥 못 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영원히 못 쉬어요. 그 웹툰을 끝내지 않는 이상 내가 이틀을 쉰다고 해도 그건 쉬는 게 아니거든요. 창작하는 사람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게 어떤 느낌인지. 내가 하루 이틀을 그냥 물리적으로 쉰다고 하더라도 이틀 뒤에 그 일을 또 해야 된다는 그 스트레스 지수는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런 것들이 스튜디오 시스템에서는 내 역할로 나눠지고 이제 합리적인 분배나 합리적인 자기가 일한 거에 대한 합리적인 권리 같은 걸 가져갈 수만 있으면 저는 매우 합리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질문 드렸던 게 이제 한 직원이 한 최소 몇 명 정도는 있어야 스튜디오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야기를 만들 사람, 그림을 그릴 사람. 이야기를 만들 사람이랑 그림을 그릴 사람은 반드시 구분돼야 되는데 이야기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그건 한 명이서도 할 수 있죠. 그죠? 그림을 그릴 사람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 중에 채색을 할 수 있는 사람, 배경을 넣을 수 있는 사람, 뭐 후보정을 할 수 있는 사람까지 나누면 다 디테일해져.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되게 빨리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제일 합리적인 구조는 한 5명이서 월, 화, 수, 목, 금을 하루씩 일하면 이게 딱 돌아가고 자기가 하루씩 일하면 주 5일 5편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가장 합리적이긴 해요. 그게 이제 하루씩이 아니라 이틀씩이 돼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분업화된 그 팀들이 같이 일하는 분량의 시간이 맞춰졌을 때 사실 시스템은 가장 합리적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지금 기존 사실 스튜디오 시스템이라고 말해도 기존의 메인 작가랑 어시가 분리돼 있던 시스템도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스튜디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몇 명이 최소 인원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 메인이 되는 그 친구와 나눠지는 분업화의 속도가 얼마나 디테일하게 구분되어 있고 잘 조율되어 있느냐가 사실은 스튜디오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재민 평론가님은 스튜디오 시스템이 어떤 형태를 말한다, 이제 이런 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 뭐 인원수가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혼자서 하더라도 그 IP나 이런 거 관리를 법인이 한다, 예를 들어서 법인이 다 갖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스튜디오가 부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마사토케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다작을 하시잖아요. 혼자서 도저히 쳐낼 수 없을 것 같은 작품들의 숫자를 만들어내고 계신데 거의 스튜디오처럼 만드는 개인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질문이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수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방금 이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굴리느냐. 예를 들어서 나랑 친하니까 네가 와서 너 그림 잘 그리니까 나랑 같이 이야기 하나 만들자. 이건 스튜디오가 아니죠. 하지만 고용계약서를 쓰고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정규직으로 일을 하는 직원이 있다. 이건 스튜디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대표님이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신 게 지금 굉장히 과도기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스튜디오고 어디까지가 스튜디오가 아닌가를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인 작가가 어시를 그냥 알바처럼 써서 하다가 굉장히 이 작품이 터져서 회사를 차렸어. 그럼 이건 언제부터 법인 설립 일자부터 스튜디오인 것인가? 이렇게 구분하기가 명확하게 칼로 자르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떤 그 시스템 중에서 스튜디오라고 부를 수 있는 시스템이 무엇인가를 구분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네, 스튜디오 시스템, 네, 어떤 형태라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질문인가요? 네네. 다 정리를 이미 다 해주셔서 네네네. 동일 한 번씩 쭉 다 질문을 얘기하시는데. 해주셔야 될 것 같은. 다음 질문으로요. 그러면 스튜디오가 이제 아까 이제 뭐 이런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이제 다 단서는 있지만은 스튜디오가 이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이제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예전에는 작가님이,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그림을 그렸다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작가님이 글 그림을 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글조차도 내가 써야지 남의 그림을 받아서 내가 그림을 그린다 하는 순간 이거는 내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작가님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림만 그리다 보니까 글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약간 전문성이라던가 자료조사라던가 이런 부분이 떨어지다 보니 난 그림을 잘하니까 그림만 할래 라는 쪽으로 이제 바뀌기도 하고, 나는 그림 쪽, 난 만화가가 너무 되고 싶었는데 내 그림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내 글을 표현하기에는 나는 글작가가 될래. 이런 식으로 분업화가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혼자서 글 그림을 다 하시는 작가님보다는 분업해서 하시는 작가님들의 내용이 훨씬 더 깊이감도 있고 인지도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점점 그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컬러도, 저 같은 경우에도 컬러도 남한테 안 맡겼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컬러 색감도 다르고 명암 칠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르니 어차피 받아도 제가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까 전에 뭐 이렇게 점점 커트 수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 이거를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또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혼자서 했을 때의 완성도와 여러 명이 나눠서 했을 때 완성도가 달라지다 보니 점점 이렇게 분업화되고 세분화되는 것도 첫 번째 이유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연재를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작가님들이 다음 타이틀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다음 타이틀이 바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수익적인 안정감이 생기지 않다 보니까 되게 불안한 거죠. 지금 연재하는 동안은 수익이 생겼지만 연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수익이 없는데, 아무리 그림을 그려도 연재가 되지 않으면 수익이 생기질 않아요. 근데 회사는 출근을 하면 월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안정적인 부분들 때문에, 근데 회사나 이런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차기작에 대한 준비라던가 이런 거를 기획을 하고 이미 어느 정도 시스템화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하시면서 조금씩 이렇게 분업화되고 좀 전문화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나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수익의 안정적인 그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요. 사실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이제 이 자리에 이제 왔더니 이제 또 스튜디오 관계자분들이 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뭐 이렇게 이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걸 하나 받았습니다. 이게 스튜디오를 이제 운영하시는 분이 이제 직접 이제 이렇게 이걸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자기 스튜디오에 제가 이제 여기 회사 이름은 가렸습니다. 밑에. 그리고 이제 요 보면은 이 자기 스튜디오에 대해서 이제 왜 이 스튜디오를 만들었고 이제 이것이 어떤 메리트가 있는가라고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광고를 하셨는데, 이렇게 만드셨는데 뭐 제가 이거 잠깐 이제 읽어보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영상화의 가능성, 이 스튜디오 를 만든 이유가 일단 영상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이 회사는 제가 뭐 밝히진 않겠는데 뭐 이제 플랫폼, 뭐 유력 플랫폼과
그 다음에 한 3개 정도의 회사가 같이 공동으로 만든 이제 회사라서 그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튜디오 그 모 플랫폼에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그 아마 작품을 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회사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화의 가능성을 이제 제일 위쪽에 이제 뽑았고요. 그 다음에 안정된 연재처가 자기네 장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플랫폼과 같이 협업을 함으로써 안정된 연재를 지금 시작할 수 있다. 지금 요것도 내세웠고요. 그 다음에 이 스튜디오의 이제 모토는 뭐냐면 즐거움을 가장 중요시 여기며 독자에게 그 즐거움을 전파시킬 사명이 있다. 그걸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작가와의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 최고의 웹툰을 만들고 싶은 분은 뭐 연락 주세요. 뭐 이렇게 해놨는데요. 요런 이제 요 전단지 하나에도 요 스튜디오의 어떤 그 모든 핵심적인 아이디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도 막 이렇게 뭐 이거 막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스튜디오가 요새 대중화 됐구나, 그걸 많이 느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음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스튜디오라는 이제 우리가 그 단어를 쓰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사실 집단 창작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이 집단 창작 시스템은 사실 만화계에서 그 전부터도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대본소라고 부르는 웹툰 전에 그 시대, 이제 흑백 만화로 이제 대본소에 이제 공급하는 만화를 만드는 그 시대, 그때도 사실은 이제 작가가 계셨고 그 작가 밑에서 문화생이던 제자던 같이 이제 작품을 만들었으니까 사실 이제 그것도 이제 뭐 스튜디오라고 뭐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과거 이제 화실 시스템이라 그러죠. 그거를 이제 네, 대본소 시절에 같이 집단 창작을 하던 거는 이제 화실 시스템인데, 그 화실 시스템과 스튜디오 시스템의 어떤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 대표님께 듣고 싶습니다. 네. 근본은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 그때의 화실 시스템은 그럼 망했느냐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그 만화를 하셨던 분들은, 특히나 그 메인 타이틀의 만화의 이름을 걸고 계셨던 분들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셨어요. 정말 많이 버셔서 다들 뭐 건물도 막 사시고, 문제는 뭐냐면 그 만화를 같이 그리셨던 그 뭐 문화생 그런 분들은 진짜 너무너무 박봉에, 그 말도 안 되는 박봉에 시달리면서 꿈, 언젠가 내 이름을 달고 저분의 이름을 받아서 내 스튜디오를 내야지라는 꿈을 가지고 사실 엄청난 자기 희생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시장이, 그 만화 시장이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와 뭐 도서대점이랑 만화방이랑 이런 게 겹치면서 그 만화방들이 만화책 수요가 사그라들면서 돈을 많이 버셨던 그 유명한 분들은 많이 챙기셨겠죠. 그런데 그 뒤에 시장이 없어진 분들은 갈 곳이 없어진 거죠. 그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공백이고 사실 손실이죠. 정말 실력 있는 많으신 선배 만화가 분들이 웹툰으로 못 넘어오는 그 과도기에서 사라지셨다고 저는 보고요. 아직도 그런 분들이 교수님들은 되게 많이 계시고 제가 알기로. 근데 이제 웹툰 시스템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구조로 분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기존의 만화 그 도제 시스템하고는 확실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명확하게 말씀하셨지만 사대보험을 받고 또 실력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실력 있는 친구들은 다른 데 스카우트 제도도 받고 다른 데 옮겨갈 수 있잖아요. 시장이 그렇게 공평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실력을 갖추면 더 좋은 대우를 원할 수 있고, 실제로는 또 어떤 곳에서는 내가 이 책은 나밖에 할 수 없어, 이 선은 나밖에 못 다라고 하면 이 작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권리를 요구할 수 있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에 대한 저작권 권리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가 지금 이제 문체부를 비롯해서 많은 협회 사람들이랑 지금 계속 논의 중이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미래를 위해서 좋은 산업으로 남기 위해서는 당연히 합리적인 분배가 최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저는 근본적으로 가장 과거의 만화 시스템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마디 드려도 될까요? 네. 이제 왜 그러냐면 화실하고 스튜디오의 차이에 관련된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실 제가 화실에서 문화생을 5년을 지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화실을 갔을 때 1년만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문화생 개념으로 이제 화실을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1년을 들어갔는데 사실 생각보다 문화생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청소도 해야 되고 심지어 설거지, 빨래는 아니지만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밥도 해야 되고 선배 있으면 선배 책상도 다 닦아야 되고 선생님 책상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도제식으로 이제 그림을 배운다라는 거고 어깨 너머로 선생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는 거고 잘 못해도 어쨌건 선생님이 먼저 보시고 너는 잘할 것 같아 하면 이제 뽑아주시는 시스템인데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어떤 식이냐면 이 사람이 능력이 돼야지 스튜디오를 들어오는 거죠. 왜냐면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능력이 되지 않으면 못 들어오는 시스템이어서 그리고 그렇게 화실 생활 하다 보면 이제 선생님이 어느 정도 이 친구가 실력이 되고 하면 처음에는 지우개질도 안 시켜요. 지우개질 하다가 온 거를 꾸겨 먹을까봐. 근데 좀 잘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린톤 붙이는 것도 하는데 그것도 잘 안 시켜요. 왜냐면 스크린톤 혹시 말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칼로 이렇게 우리는 건데 원고지에 구멍 낼까봐 안 시키긴 하는데. 다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좀 실력이 쌓이면 나중에 배경도 하고 하면서 사실은 내 원고에 할 배경도 배우고 연출도 배우고 그런 식으로 배우는 시스템이 화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임금 수입에 대한 거는 거의 차비 정도만 받고 다니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죠. 어차피 가르쳐 주는 데도 없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배우는 것만으로도 난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대별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나 이때 틀리고 지금 여러분 세대 틀린 것처럼 시스템이 바뀌고 이제 그렇게 문화생이나 화실 시대가 없어지고 지금 이제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 만화를 그리고 싶은데 당장 혼자서 글 그림부터 다 해석할 수 없을 때 스튜디오를 통해서 가면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시대별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책임을 누가 지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제식 시스템은 작가님이 책임을 다 집니다. 권리도 다 가져가고 수익도 다 가져가고 대신에 이 작품이 안 되면 이 작가님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 시스템은 작품이 망해도 다른 작품들이 있죠. 그러니까 회사가 책임을 지고 회사가 망해도 작가들은 다른 데 취업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책임과 권리가 나눠서 분산되어 있느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로 합쳐져 있느냐 그리고 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보면 완전 머털도사의 머털이잖아요. 들어가서 머리카락 뽑는 거 배우려고 3년 동안 빨래하고 다녀야 되는 그런 시절에서 이제는 들어오면 그래 너는 우리가 능력 있어서 뽑았으니까 너에게 합당한 어떤 필요한 프로세스를 알려주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가 되는 거죠. 대신 작가로서의 어떤 그런 옛날 선생님들식의 작가식의 어떤 권한을 가지기는 어려운 시대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옛날 얘기가 나왔는데 화실 시스템에서는 이제 지우개질도 안 시켰다. 충격적인 얘기죠. 네, 이재민 평론가님께 질문을 더 좀 드리자면, 그러면 이제 스튜디오 이제 시스템하고 화실 시스템이 하고 어떤 절충적인 형태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건 없을까요? 절충의 형태라고 하면 이제 저작권 중에서도 저작 인격권이 있고 저작 재산권이 있는데 인격권은 우리가 인권이 천부적으로 부여되는 것처럼 작품을 만들면 자동으로 부여되는 거예요. 근데 재산권은 내가 부동산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있다고 가정하고 있으면 팔 수 있죠. 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고 팔 수 있는 개념이에요. 재산권은. 그래서 이거를 마치 주식처럼 쪼개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수익이 나왔을 때 그 안에서 당신이 기여도는 이 정도니까 이만큼을 당신 몫으로 줄게. 그럼 우리랑 계약하자. 이게 이제 RS의 개념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수익이 나면 그 중에서 몇 프로를 가져가고 이게 아니라 전체 수익이 나왔을 때 그 중에서 몇 프로를 이제 저작권에 따라서 부여받을 수 있는 이런 식의 어떤 상상력이 가능해진 시대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김지현 대표님이 이제 아까 화실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주셨는데, 이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뭐가 있냐면, 이제 예전에 보면은 80년대 이 화실 시스템에서 나온 대본소 만화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데 보면은, 유명 작가가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꼭 이현세 선생님이 했다는 게 아니라 이현세를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책을 보면은 그냥 이현세면 이현세 글그림 대부분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나온 책은. 그런데 그 당시에 나온 책들을 보면은 글 이현세, 그림 누구. 이렇게 처음 보는 그 작가의 이름이 그림 작가로 돼 있고
이제 글 작가는 이연세로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그러면은 글은 진짜로 이연세가 쓰고 뭐 그 그림은 이제 또 그 화실에 있는 다른 뭐 문화생이나 제자가 그렸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다 100%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많이 좀 조사를 좀 해봤더니 그 당시에 이제 화실 시스템에서는 이제 작가들을 이제 메인 작가가 이제 문화생이나 제자들을 데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영원히 데리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사람들을 키워가지고 빨리 독립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립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그냥 내보내면 아무 이름값도 없는데 그냥 내보내면 이제 뭐 그 매장될 거 아니에요. 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작가를 좀 이제 키워서 어떤 독립 시키려는 이제 약간 의도가 있으면은 그 책을 그 작가 그 제자나 문화생을 이제 그림을 그리게 하고 실제로 그리고 그림 작가라고 해주고 그 메인 작가는 이제 글 누구 이름을 달아준 거죠. 그러니까 이연세 글 그러면은 이게 이연세 거구나라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고 이제 사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런 시스템에서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제 그 메인 작가들이 실제로 그 글을 쓴 거는 아니고 이름을 달아주는 거죠. 자기 졸업장 같은. 그렇죠. 네. 제자를 위해서 이제 제자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거기서 좀 두각을 나타내는 작가는 이제 이연세 떼고 자기 이름을 이제 들내고 이제 대본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렇지 못한 작가는 독립을 못하고 계속 이제 그 시스템 안에 이제 또 있게 되고 이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뭐 저기 패널 분들이 이제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제일 좀 핵심적인 게 이제 또 뭐 저작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저작권을 어떻게 소유하고 있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저작권 문제가 화실 시스템과 또 스튜디오 시스템을 가르는 어떤 결정적인 요소라고 보시나요? 이 대표님께서. 예전에 화실 시스템에서 저작권이 의미가 있었나? 라는 그 정도 느낌이라 지금은 뭐 저작권이 콘텐츠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를 지금 스튜디오 얘기하면서 논하는 게 뭐 그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스튜디오 시스템 내에서 저작권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말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조금 더 얘기를 하겠지만 화실 시스템은 뭐 제가 경험하지도 못했고 사실은 그쪽에 그분들이 어떤 구조로 그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김지원 대표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저작권 문제가 화실 시스템과 스튜디오 시스템을 좀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아니 그러지는 않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화실에 있을 때도 선생님한테 다 그 저작권이 이런 게 있지 문화생들한테는 당연히 뭐 저희 같은 경우는 펜터치나 이런 것도 다른 분이 하시는 걸 본 적도 있거든요. 제가 문화생을 한 곳만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다른 펜터치를 하는 분이나 데생을 하는 분한테 원고료 이외의 거는 원고료라고 말하기는 그죠. 작업을 한 그 금액 이외의 것을 준 거는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사업을 한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원래 만화가부터 시작하면서 이렇게 점점 왔는데 사업을 하면서 이제 이쪽 산업 하시는 분들의 첫 번째 얘기가 이거예요. 애니메이션 할 때 애니메이터들한테 저작권을 주는 회사를 받느냐.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들어갔을 때 제가 만화가라는 신분으로 그 산업을 들어가니까 저작권을 인정을 안 했을 때 제가 거부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업에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또 제 친구들은 다 만화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회사에서 인정을 안 해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양쪽 사이에서 사실은 어느 게 제일 바람직한 방법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생협의체라 그래서 거기에서도 저작권에 관련 문제라던가 작가 건강에 관련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누군가가 딱 뭐라고 정리해서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이게 작가가 어느 정도 본인의 창작 영역을 녹여냈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아니면 절대 안 돼 라고 했을 때는 창작에 대한 걸 어느 정도 인정해 주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서 다 기획하고 그림도 다 잡아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작권 부분에서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의 창작력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회사랑 협의해서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되게 핵심적인 부분을 짚어주신 게 우리가 스튜디오 창작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창작이랑 제작을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작은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거고 제작은 돈을 떠서 만들어내는 거죠. 찍어낼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영화에서도 비슷한 게 있는데 블록버스터가 있고 먹버스터라는 게 있어요. 블록버스터는 말 그대로 그 돈을 정말 폭격처럼 때려 부어서 띄우는 거고 먹버스터는 저게 떴어? 그럼 저거를 똑같이 만들어야지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뜨니까 트랜스몰프라는 작품이 나왔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디즈니가 가서 이놈들을 하면서 혼을 내주죠. 그런 것처럼 약간 창작과 제작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지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이 작품에서 각색을 할 때 이렇게 바꾸면 더 잘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의견을 냈고 그걸 회사가 받았어. 그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회사가 시킨 대로 딱딱딱딱 만들어져 있는 스텝대로 제작만 했어. 그러면 여기서 저작권을 주장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고용이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내가 창작한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되게 인정을 안 해줘요. 고용이 되어 있으면. 왜냐면 월급으로 그 대가를 지급했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이 창작에 대한 개념들이 조금씩 해체가 되어 가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앞으로는 인정이 될 것 같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스튜디오 그 직원들의 어떤 뭐 저작권 이제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약간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사례를. 그래서 이 대표님한테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 뭐 기업 비밀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기업 비밀을 제가 요구하는 걸 수도 아니, 있는데 별로 비밀 아까 뭐 아닙니다. 10명 정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대표님의 회사에서 그 10명이 각자 어떤 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은 어느 파트는 예를 들어서 저작권을 뭐 보장을 그러니까 이 대표님이 야, 넌 너무 잘하니까 너한테 뭐 저작권 줄게 몇 프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혹시 이 대표님이 안 주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면 이해가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회사에 있는 친구들은 그림 그리는 친구들이 8이고 스토리를 쓰는 친구들 2명이에요. 그렇게 돼 있고 스토리를 쓰는 친구들한테는 일단은 저작권 개념이 있어요. 자기 이야기를 주기 때문에 월급을 받고 일하지만 순수한 자기 창작물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요새 되게 많이 유행하는 그래픽 노블이라고 하는 원작 소설이 있는 작품을 가져다가 웹툰 콘티화 시키는 작업을 주로 많이 하고 그거는 당연히 이제 월급을 그 능력이 있으면 월급을 주고 쓰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는데 그 친구들이 자기 개인 창작물을 회사에 그리고 싶어라고 얘기했을 때는 월급 이외에 저희가 외부 작가들한테 비용을 지불하는 것만큼 똑같이 개인 계약을 해줘요. 그렇게 줄 수 있거든요. 기본 급여에 이제 그렇게 계약해서 작품을 만들고 있는 경우는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림 그리는 친구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분업을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 메인선을 따는 일이거든요. 그 메인선이 사실 거의 승패의 한 7, 80%를 잡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메인선을 저희도 뭐 대부분의 작품을 카카오랑 네이버랑 하고 있는데 거기서 유료 결제를 유도할 만큼의 그림 퀄리티가 나오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지 아마 대부분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 수준의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이 심지어 속도까지 빨리 나오는 친구들이 남의 월급 뭐 200만 원, 250만 원 받고 일하는 게 쉽진 않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분명히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한 3년, 4년 진짜 도전 열심히 했는데 너무 힘든 거야. 챌린지 몇 년 뭐 어디 좀 표현을 뭐하지만 B급 플랫폼, C급 플랫폼에서 한 달 거래 뭐 150만 원도 못 받고 진짜 죽도록 뭐 2년, 4년 88 뭐 백화 연재해봤는데 남는 수익 하나도 없고 이제 그림을 떠나겠어. 근데 실력 있잖아요. 엄청 실력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고 그 친구들을 대우해주고 당연히 메인 선화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친구들보다 당연히 급여를 더 받는 거고 그리고 채색 좀 표현 이상하지만 채색은 좀 비슷비슷하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또 있잖아요. 또 여러 명. 잠시만요. 근데 아까 지금 이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 그리는 분이 이제 8분이 있다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다 파트별로 다 나눠질 수 있으니까 뭐 선화, 둘. 선화 몇 명, 뭐 선화들, 배경들, 채색이랑 후보정 둘 뭐 이렇게 세 명이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이제 지금 현재 두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 네, 두 작품 만들고 있고 메인 선화, 그러니까 스토리와 메인 선화까지 메인 어떤 작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친구들이 전부 작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그리고 그 당연히 연차랑 실력이나 일에 관해서 회사에 오래 일한 친구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자마자 시스템으로 왔다가 이제 4년차 돼서 메인선을 따고 있는 친구는 당연히 급여를 훨씬 많이 받죠. 팀장이기도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자기 아래 직원이기도 한 같은 팀원들을 잘 이끌면서 이끌어가고 있고 이제 그렇게 그런 형태로 구조를 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약속을 했죠. 이건 이제 약속이에요. 직원들이랑 계약서를 쓰진 않았어요.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야, 너네 이거 이제 곧 오픈하는데 오픈해서 수도 잘 나오면 너네들 전체 매출의 10%는 너희들 몫이야. 이게 인센티브야. 이런 약속은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약속은 이제 저희 직원들은 이제 이 웹툰 스튜디오 직원들이 아니라 다른 이제 다른 경영팀 직원들이 그런 약속 함부로 하시면 안 돼, 대표님. 그러면 큰일 나요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잘 돼서 이게 이제 회사가 막 작품 잘 되면 막 한 달에 몇 억씩도 벌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래갖고 몇 억씩 버는데 진짜 그렇게 버는데 나는 300만 원, 400만 원밖에 못 받아. 그럼 누가 그 일을 하고 싶어요? 그렇죠. 대표님은 차가 바뀌는데 나는 밥도 안 바뀌고 있으면 화가 나죠.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누구도 못해요. 그럼 이제 이런 거죠. 야, 계약을 이렇게 했으니까 그럼 다 나가서 누가 그 일을 해요? 그 비용을 쓰지 못하거나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창작하는 사람들을 이끌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이건 제가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개인 윤리나 개인적인 욕심이거나 개인적인 어떤 신념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는 이 구조가 병합이 돼 있을 때만이 스튜디오 시스템, 그러니까 내가 이래서 정말 잘 됐을 때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어라는 그 믿음이 바탕이 돼야지만 시스템이 이거에 정말 유명한 예가 있는데요. 제가 그분을 잘 몰라요. 근데 김성모 작가님이 옛날 화실 만화가시잖아요. 진짜 욕 많이 먹으신 분이거든요. 예전에 막 쏟아내고. 근데 이 얘기는 저도 이제 전해 들은 얘기예요. 지금 김성모 그 화실에 있는 분들이 주 5회 연재 시스템을 막 만드시는 분들이 그때 스튜디오 그 화실 시스템의 분들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냐면요. 그때 김성모 씨가 욕을 진짜 많이 먹었는데 돈을 진짜 많이 버셨대요. 그래서 건물을 하나 샀는데 그 만화 시장이 망할 때 그 건물을 팔아갖고 그때 일했던 분들한테 다 나눠주셨대요.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야, 나 다시 할 테니까 모여봐. 그럼 모이잖아요. 사람이 그럴 수 있으면, 그래서 지금 김성모 씨는 아마 돈 잘 벌고 있을 것 같아요. 매일 일동하고 하니까. 근데 제가 그분 개인적으로 몰라요. 근데 저는 굉장히 존경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건 그게 이제 팀 작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신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나요? 아니 제가 이제 김성모 작가님하고는 이제 저는 김성모 작가님하고 같이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스토리 작가로 했고 김성모 작가님하고 이제 해서 그림을 하셨고, 그래서 좀 이제 아는데 조금 이제 저는 이제 조금 더 남보단 좀 아는데, 이제 거기 가면은 지금 그 김성모 작가님 화실에 계신 분들이 제가 20년째 보던 분들이에요. 그대로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그분들이 평균 연령이 50대 지금 초반이라고 다 보시면 되고, 근데 다 진짜 실력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같이 해서 지금까지 뭐 한 20-30년 같이 하고 계신데, 그 패밀리, 그 친구라 그래요. 지금은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김성모 작가님이 이제 대표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끌고 있고 이제 아래 약간 어떤 수직 관계일 수도 있는데,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어떤 친구 개념으로 이제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좀 들었더니 이거 언제까지 우리 할까 이제 했더니 이제 저 70까지는 해야 된다. 이제 거기는 이제 그렇게 뭉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화실이냐 꼭 스튜디오냐 이런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또 그런 것들을 지속하면서 또 시대가 바뀌어도 존속할 수 있다면 형태가 중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솔직하게 아까 대표님이 열변을 토하셨는데
그래서 그림 작가분들한테 아까 스토리 작가분들한테는 뭐 저작권을 이제 공유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림 작가한테는 어느 정도 하고 계신지를 좀 안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림 작가한테 저작권을 공유하기에는 지금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그림을 그 사람의 그림 실력 때문에 내가 급여를 주고 뽑았는데 그런데 그 한 사람만 그림 선을 따잖아요. 선을 따는데 이제 메인 선을 따고 나머지는 채색하고 배경을 하는데 그럼 얘만 줘? 얘는 안 줘야 돼? 얘도 다 줘야 돼? 근데 그러면 그게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권리 어차피 스튜디오에 있는 직원들에게 회사에 권리를 줄 수는 없으니 이 작품에 대한 인센티브에 비용을 주는 걸로 권리를 가름한다라는 개념을 좀 갖고 있을까?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림 작가한테는 아직 저작권을 공유하고 있지는 않다. 네네. 네, 요 지점에서 김지현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김지현 대표님도 또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 제가 알기로는 조금 입장은 다르신 것 같아요. 맞죠? 네.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들이 지금 같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잘하는데 혼자서는 못하다 보니 그러면 같이 선후배랑 해서 원고를 하면 어떻겠어? 라고 해가지고 하게 됐고 주변에 친구들도 작가다 보니 이제 나는 다른 작가님보다 좀 약간 애틋한 마음이 있어서 원고료에 대한 부분은 이제 챙겨주기는 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아직 저작권이라고 하기엔 딱히 그런 부분은 없지만 인센티브처럼 지금 제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보너스는 주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수익은 없어서 그렇고 또 한 친구는 이제 한 달에 4개의 원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달에 1개 반을 하고 있어요. 근데 월급이니까 계속 나가는 상황인 거죠. 회사에서는 만들 때마다 마이너스 200만 원씩 손해예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못해도 회사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돼도 회사에게 좋지만 안 돼도 이 또한 회사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걸 같이 안고 가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제자들 중에 제가 이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찾아오는 제자들이 있는데 계약서를 쓰다 보면 금액에 관한 얘기도 많이 하고 내가 작업해야 될 분야에 대한 얘기도 얘기를 하고 저작권에 관한 얘기도 많이 물어봐요. 저작권 챙겨주시나요? 부터 시작해서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하게끔 이제 그렇게 수업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했던 얘기는 뭐냐면 어떤 회사도 너를 잡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약서를 보고 할 분야를 보고 할 수 있는 상황이면 하는 거고 다른 데가 더 좋으면 그쪽으로 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친구가 10,000원 때문에 다른 회사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10,000원이 중요하면 다른 회사를 가는 거고 나는 10,000원보다도 뭐 이 사람이 더 좋아라고 생각을 하면 그 회사에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전에 이제 저작권을 회사에서 안 챙겨주는 경우에도 그 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 저작권 챙겨주는 다른 회사나 조금 더 금액을 더 많이 주는 회사나 이런 데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도 잡을 수 있는 그런 그런 압박이나 그런 권리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작가분들이 잘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고 지금도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마 이런 것도 계속 뭔가 개선이 되고 반복이 되다 보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시장이 좀 더 커지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도 빨리 크고 있지만 최근에 우리나라의 원작을 가지고 미국에서 드라마를 만들었을 때 그 원작자한테 저작권 어떻게 챙겨주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0.06%를 챙겨줘요. 되게 적죠. 근데 그분이 그래서 이거 뭐 몇만 원 들어올라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80억이 들어온 거예요. 장난 아니죠. 시장이 크면 바뀝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몇 프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가 들어오느냐가 중요하신 거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러면 시장이 더 커지면 1%를 받아도 그게 1,000억이라면 100억이라면 할만하죠. 그러니까 시장이 더 커지면 바뀌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작권을 챙겨주기 어렵다 말씀하시는 거는 월 매출이 뭐 몇 억이 나왔어. 근데 그 몇 억을 몇 명한테 나눠주려다 보니까 적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몇십억이 되고 몇백억이 되고 몇천억이 된다면 다르겠죠 여기가. 네. 그러니까 시장이 더 커지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그러면은 어쨌든 이 파일을 좀 키워야 된다. 이 저작권 문제에 관해서는. 네네. 이게 우리가 얘기가 나온 김에 사실 이제 스튜디오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잖아요. 좀 더 효과적으로. 네. 그래서 어떤 효율화라든가 또 뭐 자본화, 뭐 이런 뭐 고도화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스튜디오 시스템의 어떤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스튜디오를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아까 뭐 많이 버실 때는 뭐 몇 억도 버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스튜디오에서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10명을 데리고 몇 작품을 한 달에 만들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돌려야지 어떤 그 수익을 낼 수 있는가? 그것도 뭐 말씀해 주실 수 있고.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그냥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일을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 5명이서 자기 할 일을 매일매일 해주면 하루에 한 편씩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일주일에 한 2편 정도 5명이서 그리는 거죠. 그 정도 그려서 완성본 있게 나오면 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5명이서 2편을 이제 2작품을 한 달 동안 연재를 할 수 있는 분량이 나오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2편씩 나오면 그죠? 그러면 웹툰 2편을 10명이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면 정말 매우 훌륭하고 그 작품이 경쟁력이 있는 작품이라는 전제로 그 친구들의 급여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봐요. 조금 어려운 게 지금 현재 웹툰 시장의 작품들이 정말 대박나는 작품들이 아닌 이상 생각보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웹툰이라는 게 정말 매력적인 건 시간이 지나고 회차가 쌓이고 외부에서 플랫폼들이 오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지금 플랫폼을 오픈하고 있고, 근데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만들어 놓은 50화, 100화, 150화의 그 컨텐츠는요 비용이 0인 상태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진짜 매력적인 부가가치가 있거든요. 그때를 보면서 최소한의 BEP를 맞추면서 좋은 컨텐츠를 잘 만들어가는 게, 그리고 그 작품들을 많이 쌓아놓는 게 결국은 경쟁력이 될 거라는 신념 때문에 스튜디오를 하는 거지, 지금 당장 이 스튜디오가 이렇게 돌리면 이걸로 얼마만큼 매출을 내서 얼마만큼 수익이 날 거야 라는 기대치보다, 왜냐면 개인 한 명 작가한테 그 50화, 100화, 150화, 200화의 작품을 쭉 만들어 달라고 하기에는 너무 길고 지루한 힘이거든요. 그런데 스튜디오 시스템에서는 구멍이 하나둘씩 나더라도 그걸 결혼할 수 있는 대체 인력을 세워놓는다면 우리가 150화, 200화의 경쟁력 있는 정말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안이 있고 미래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거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뭐 이 스튜디오 시스템이 현재 정말 엄청난 수익을 내는 구조는 아니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되게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신 게, 우리가 만화가를 꿈꾸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저는 꿈꾼 적이 없지만 꿈꾸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만화가를 볼 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한번 대볼까요? 토리야마 아키라, 데즈코 오사무, 아니면 이노우에 다케이코, 천재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주간 마감 힘들어하거든요. 이노우에 다케이코는 주간 마감 도저히 못하겠다, 이제는 백악원들은 내 마음대로 하려다 하고서 그리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들어갈 때 혼자서 주간 마감을 해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은 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산업은 천재들이 이끌어갔던 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 허리층에 대한 관심이 되게 적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그 천재들은 이현세 선생님이 맨날 하시는 말 있잖아요. 침착맨 유튜브에서 맨날 나오는 거, 천재들이 나오면 가게 둬라. 그들은 가게 두고 이 허리층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 고민을 지금 해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김전 대표님은 또 그 스튜디오를 이끌고 계시니까 그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운영하고 계시는지, 그 인력을 몇 명의 인력을 가지고 한 달에 뭐 어느 정도 규모로 뽑아내시는지, 뭐 그런 것도. 저희도 똑같이 10명의 인원을 가지고 2작품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 작품은 매 주마다 한 작품씩 끝나서 지금 연재가 잘 되고 있는데, 한 작품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제 통과된 상태에서 이제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뭐가 있냐면, 이렇게 어떤 뭐 그림을 잘 그려서, 아니면 그림을 못 그려서가 아니고, 이게 인기가 있으면 어쨌건 수익이 많이 나는 거고, 인기가 있다 하더라도 미리 보기를 안 하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단한 만화라던가 스낵컬처 같은 그런 류의 만화들은 재미있어서 순위 높은데 수익은 없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별로 순위는 높지 않지만 충성 독자들이 많아서 수익이 높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두 개를 하기 때문에 뭐 수익이 얼마가 있을 거예요라고 구체적으로는 얘기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스튜디오에서 뭐 이렇게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 아마 못 챙겨주는 것들 중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파이가 너무 적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챙겨주기에는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맞아요. 우리가 1조 원 시장 넘었다고 되게 박수치고 그랬잖아요. 혹시 메일유업이 우유 중에 만년 2등 기업이에요. 메일유업의 1년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1조 6천억이 넘습니다. 메일유업 하나가. 네. 그러니까 근데도 우유 산업에서 2등이에요. 3등, 2등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웹툰 산업은 다 끌어모아서 1조가 겨우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작은 거죠, 아직. 네,
그 아까 전에 이제 이재민 평론가님이 이제 뭐 그 이노우에 닿게 입고 같은 이제 천재에 대해서 이제 뭐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한 10몇 년 전에 그 일본에서 이제 일본에 이제 이노우에 닿게 입고 회사를 찾아갔었어요. 혼자서. 그래서 이제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뭐 이렇게 같이 만난 거 아니고 1대1로 만났는데 그 회사가 이제 워낙 이제 뭐 이노우에 닿게 입고는 워낙 대단한 이제 성공을 거둔 회사니까 이제 뭐 그 회사를 독립적으로 작가가 운영을 하는데 그 와이프가 이제 미유키상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대표를 맡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그 이노우에 닿게 입고는 이제 뭐 이제 그림만 이제 그리고 그런데 그 회사를 이제 동경에 이제 연락처도 그 회사 주소도 안 가르쳐 줘요. 그것도 비밀인데 하여튼 이제 약속이 돼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 미유키상이 대표거든요. 대표인데 제가 그 처음 그런 경험이었는데 그 회사로 딱 갔더니 회전문이 있는데 회전문에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누가 앞에 정장을 한 여성분이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와서 건물 바깥에서. 그래서 저분이 누구지 했는데 그분이 이제 미유키상이고 이제 저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건물 밖까지 대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손 모으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제가 인상이 깊었고 이노우에 닿게 입고를 만났는데 뭐 다 만나고 싶어 하시겠죠. 제가 이제 만났는데 세상에 그렇게 피부가 하얀 사람을 처음 봤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추측하기로는 햇빛을 안 본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러니까 햇빛을 하나도 안 보면 중년인데 그렇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노우에 닿게 입고는 정말 뭐 그림만 그리고 뭐 그 시키는 대로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뭐 그쪽은 이제 또 일본에 이제 일본 시스템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잠깐 제가 뭐 막간에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스튜디오 지금 작가들이 4대 보험을 받고 있잖아요. 이제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그 특징이거든요. 회사는 이제 노동자한테 4대 보험을 이제 정규직일 경우에 4대 보험을 이제 들어줘야 되는 이제 의무가 있는 건데 지금 스튜디오 작가들이 그런 그 4대 보험을 적용을 받고 있고 근데 한편으로 보면 또 이분들이 또 작가라는 이제 태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작가의 속성 자체가 어떤 특정한 곳에 이렇게 구속되고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작가를 스튜디오라는 회사 안에 들여다 놓으면 이게 과연 잘 적응이 될 수 있는 건가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대표님께서 한번 경험한 바는 어떠신지? 이제 태생적으로 자기가 어떤 꿈을 꾸고 있나 혹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이 중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이제 지망하고 계신 분들이 내가 왜 그림을 그릴까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정말 치열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단순히 내 그림으로 뭘 하기만 하면 돼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내 이야기를 만들어서 보여줘야만 나의 가치가 증명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경우는 사실 스튜디오에서 일하기 너무 괴롭죠. 자기 게 아닌 걸 하니까. 그 괴로운 일을 좋아서 시작했는데 왜 괴로운 일을 해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면 스튜디오에 그냥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 인정하면 빠르는데 자기가 그런 정체성이 없으면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좋아. 심지어 그림 그려서 돈까지 받아. 뭐가 됐든 간에 내 그림이 그려지고 그걸 만드는 작업이 너무 즐거워. 그런 친구들이 스튜디오 하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건 내 게 아닌데 이걸 억지로 그리고 나는 내 거 그리고 싶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예뻐하는 걸 그려야 내가 즐거운데 그러면 스튜디오에서 한 2, 3년 일하면요 그 컴퓨터 키기도 싫어져요. 그 상태를 이해하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누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마다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건데 이제 저도 처음엔 잘 몰랐는데 이 부분이 걸리는 거더라고요. 딱 이 친구가 자기가 그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심이 안 잡혀 있고 단순히 이제 먹고 살아야 되고 그림이 잘 안 되니까 여기 가면 월급 받겠냐고 들어왔던 친구들은 중에 나는 꿈이 이게 아닌데 내 그림은 이래야 되는데 나 이걸 그리고 싶은데 함몰되거나 그게 너무너무 괴로운 친구들한테는 스튜디오 작업이 정말 힘들 거예요. 네, 김재원 대표님도 뭐 많이 경험을 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저희가 사실 중고등학교 때는 어렸을 때 만화를 볼 때는 내가
처음에 만화 보는 게 너무 재밌어라고 시작을 했지만 나도 나중에 이런 만화를 그리고 싶어. 나도 나중에 내 만화를 보는 사람한테 이런 꿈을 줬으면 좋겠어. 아니면 슬플 때 내 만화를 보고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 그렇게도 하고 또 너무 그림들이 흔하니까 나만의 개성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이런 식으로 사실은 하면서 이제 본인만의 그림체를 하고 만화가의 꿈을 키워가는데 막상 학교도 나오고 졸업도 하고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이 그림체는 안 돼요. 그림체를 바꿔주세요. 내 그림을 바꿔야 되나에 대한 정체성부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스튜디오에 관한 얘기도 하다 보면 다양성에 관한 문제도 같이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스튜디오는 작업이 일률적이라서 요즘 유행하고 수익이 생길 만한 작업만 하지. 저희도 요번에 스릴러 하나 했는데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친구도 있어요. 나는 무조건 스릴러 하고 싶어. 난 무조건 드라마 하고 싶고 나는 이렇게 탐정물이 너무 좋아. 근데 회사에서는 하면 손해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걸 하고 싶은 친구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해야지만 재밌는 친구는 자기 걸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회사에서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재밌고 그리고 난 혼자 그리는 것보다 사람들이랑 같이 만나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재밌어 하는 친구들은 하지만 작가 성향이 너무 강해서 혼자서 고독하게 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이런 게 하고 싶으면 이제 혼자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성향에 따른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플랫폼이든 어디든 다 숙지하셔서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시장이 크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것은 이제 시장의 크기로 다 귀결될 수 있거든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미국의 썬댄스 영화제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독립 영화제고 거기에서 출신 감독들이 이제 헐리우드로 진출하게 되는 관문 같은 역할을 하는 영화제가 있어요. 독립 영화제인데 혹시 설국열차라는 영화의 제작비가 얼마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700억이거든요. 우리나라 최대예요. 이걸 뛰어넘어서 한 거는 신과 함께 1, 2편을 다 합쳤을 때 400억이었는데 그걸 2배 정도 되는 분량을 쏟아 넣은 거예요. 근데 헐리우드로 넘어가면 설국열차는 독립영화로 분류됩니다. 독립영화 정도 수준의 예산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크기가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썬댄스 영화제가 하는 역할은 뭐냐? 그런 돈을 쓸 수 없는 사람들이 영화를 만들었을 때 어떤 예술적인 거나 아니면 감독의 어떤 재치 넘치는 거나 그런 걸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장이에요. 이게 생겨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만화에서도. 지금은 당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벌기에 바빠서 급급해서 1조 원 시장 넘겼다가 박수 이러고 있지만 이게 더 커지면 당연히 더 많은 작품들이 필요할 거거든요. 근데 그때 찍어내는 걸로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제조업이 아니니까. 그러면 더 많은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신인 작가들을 키워야 되는 거고. 그래서 네이버를 통해서 고등단 편집을 했던 것도 그런 어떤 그 생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많은 작가들을 창작의 영역 그리고 제작의 영역을 넘나들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이제 그 스튜디오에서 같이 일하는 분들 머릿속을 개개인을 일일이 사실 다 들여다보기가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일하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건데 이런 속성을 가진 이제 구성원들을 사실 컨트롤을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운영을 하시려면. 그래서 어떤 스튜디오 작가들의 어떤 복지 문제를 비롯해서 어떻게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게 좋을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표님께. 앞에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이걸 직장으로 봐야 되느냐 혹은 또 개인의 어떤 꿈과 영위하는 어떤 미래의 가치가 있는 뭔가로 보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또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같이 일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꿈을 꾼다는 개념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스튜디오의 원 목적은 효율적으로 작품을 만들어서 이윤을 내는 게 목적이니까. 저는 근데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이윤을 내기 위해서는 이게 선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판단을 내려서 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목적이 그거라고 하든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일단은 저는 스튜디오 팀원을 구성할 때 1번으로 선택하는 게 인성을 봐요. 제가 인성을 뭐 어떻게 다 보겠냐만 그래서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까 사람들 많이 만나고 정말로 뾰족이 튀어나오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뭐 그림을 좋아하고 막 뭐 열정적인 이런 뭐 말 수가 없고 이런 게 인성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남이랑 소통을 뭐 잘해야 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남의 얘기를 하면 들을 줄 아는 사람 정도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할 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정도의 아주 기본적인 인성이 스튜디오를 하는 친구들 엄청 필요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림 그리시는 분도 알겠지만 그 자기 그림 평가받으면 어때요? 완전 짜증나잖아요 진짜 정말 진짜 그냥 짜증나는데 심지어 자기 팀장이고 몇 년 됐다고 뭐 썼다는 거 색깔도 그냥 야 이거 색깔 이렇게 좀 낮춰주면 좋아 이렇게 말하면 사람이 같이 일하는데 문제 안 되잖아. 야, 이거 뭐야 이렇게 구려 너 색감이 이게 뭐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상처받아. 그런데 대부분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만든 거란 말이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내 눈에 제일 예뻐 보이다는 걸 보여줬는데 바로 윗사람도 옆 동료가 그 말을 상처받게 하면 그런 데서 어떻게 같이 일을 해요. 그 매일 상처가 되고 매일 힘들 텐데 근데 그게 쌓이는 게 팀원들이 유지가 될 수가 당연히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을 배려 있게 할 줄 알고 이런 게 그 팀들을 만드는 거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만들기 위해서 3년 동안 정말 많은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하고 돈도 많이 썼어요 정말. 지금 세팅이 되는 동안 이제 제일 확실하게 말씀드린 건 이 사람들이 인성이 돼야 된다는 거. 그거가 확실히 그림 실력보다 어쩜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네. 아 진짜 이렇게 뼈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스튜디오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이렇게 보시는 부분이 인성이다. 뭐 인성이 뭐라고 꼭 집어서 뭐를 인성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 그러면 김 대표님은 어떤 관점으로 이제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지. 좀 부족한 부분은 배우면서 아니면 가르쳐주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스튜디오 같은 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협업으로 같이 하잖아요.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세워줄 수가 있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림 그리는 친구들이 감수성이 되게 예민해요. 그러다 보니 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댓글 달리는 부분들 있잖아요. 10개가 좋고 딱 하나가 안 좋은 말이 조금이라도 달리면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동료들이나 같이 작업하는 친구들한테 하나하나 그런 것들이 쌓이면 같이 일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쪽 같은 사람이 너무 좋아서 같이 일해요 라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뭐 제 친구랑 같이 했으면 좋겠어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는 마음 안에서 같이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그림 잘 그리는 친구를 너무 좋아했는데 인성이 저도 지금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기 이제 약간 가시방석이 됐습니다. 평가하는 사람이라서 직업이 평가하는 사람이라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네. 근데 결국에는 말씀해주신 대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결국에는 협업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만나서 작가님들 만나서 인터뷰를 하거나 이럴 때 이 대화가 되게 스무스하게 잘 이어지는 분들도 계시고 단답으로 말씀하시면 긴장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리신 거 맞나요? 이걸 하신 거 맞나요? 라고 여쭤보면 네, 아니요 하시면 아, 네 그렇군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대화가 오고 가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이제 창작이나 제작의 부분에서도 좀 더 합을 맞출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이제 이 스튜디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뭐 또 평가하시는 분들 이렇게 지금 계신데 사실 이제 또 약간 역으로 뒤집어 보면 그 스튜디오 지금 그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태도 그 자체도 또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전 대표님 뭐 스튜디오에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그 직원이 이렇게 막 갑자기 잠수를 타거나 뭐 그런 일도 있다고 하시던데 뭐 그러니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잠수 타는 일 너무 많고요. 어저께도 사실 다른 대학 교수님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에 관련된 얘기나 이제 취업에 관련된 얘기 이제 그분 이제 학생들을 취업을 시켜야 되니까 근데 저는 이제 처음이긴 했는데 저는 이제 재택근무도 하고 출퇴근도 하고 이렇게 편하게 작업을 시켜요. 원고만 하면 돼서 어느 날 원고가 너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왜 이렇게 원고가 안 올까요? 그랬더니 지금 바닷가에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학생이니까 5일만 있다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급 받는 사대보험 직원이거든요. 지금 회사를 다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그랬더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5일 동안 바다에 그럼 3일만 있다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좀 아직 제가 좀 이렇게 하다 보니 그러라고 그리고 마감 늦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계속 늦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런 경우는 비일비재하진 않고 이제 특수한 경우니까. 근데 어저께 이제 깜짝 놀랐던 게 그 교수님은 가면서 이제 교수님을 하기 전에 그분 이제 회사에서 PD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 작가님들은 이상하게 고양이랑 강아지가 너무 많이 죽어요. 그러시는 거에서 어머 진짜요? 어떡해요? 제가 놀래서 물어봤어요. 왜 고양이랑 강아지가 자주 죽죠? 어떡해? 사주 사랑하는 애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마감이 늦으면 강아지가 죽었어요. 고양이가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상심이 굉장히 큰데 거기다 대고 원고를 하세요라는 말을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사실 되게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모든 작가님이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스튜디오의 문제도 모두게 그런 것이 아닌 것처럼 사실 굉장히 본인의 영혼과 막 이런 걸 바쳐가면서 하시는 작가님도 있는데 몇몇 작가님들이 이제 본인의 사생활을 먼저 이제 하시고 마감을 안 지키다 보면 이제 회사에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런 몇몇 분들은 약간의 작가님의 인생도 보고 모두 보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안 좋은 그런 것들을 서로 그쵸? 네, 잘 배려하고 잘 맞춰가는 것들이 이제부터 조금씩 필요한 것 같아요. 과도기이고요. 이거를 이제 특수한 사례를 일반화시키면 안 되고 대부분의 작가님들은 잘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업무로 이렇게 지시를 해주는가도 되게 명확해야 하고 그리고 그걸 해내는 것도 굉장히 명확해야 되고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작가님들이 받아들이시기에 이거는 내 일이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회사랑 그걸 소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작가님이 마음을 딱 닫아버리면 회사는 시켰고 여기서는 안 했어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작가의 입장에선 이거 내 일 아니어서 안 했다. 회사는 우리 내가 시키지 않았냐까지 싸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소통하는 과정이랑 이거를 견뎌야 되는데 그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대표님 같은 지금 약간 이제 상심에 젖어 계시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결국에는 이제 중간 관리자든 누가 됐든 코디네이터 그리고 그 오거나이저 이런 역할들을 다 잘해줘야 된다. 커뮤니케이터의 역할, 정리해주는 역할. 근데 아직 우리나라 전체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이 중간에서 연결해주고 이걸 의사소통이랑 여기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무스하게 해결하는 사람들의 역량을 벽에 쳐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길러 나가는 게 앞으로의 과제가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김지원 대표님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이제 직원들 중에 이제 사무실 출근이 아니고 재택으로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스튜디오 운영할 때 뭐 그 직원들을 꼭 재택을 해야 된다 이제 아니면은 뭐 재택을 시키거나 아니면 사무실 꼭 출근해야 된다 이제 이거는 이제 사실은 그 회사에 이제 뭐 다 방침이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튜디오 시스템에서 작가 그 직원들이 다 출근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재택으로 하는 게 좋은 건지. 사실 개인적으로는 출근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아까 전에 저녁에 있는 삶에 관해서 얘기한 것처럼 일정 시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는 본인 시간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을 과중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분명히 일을 했는데 회사에서 일을 안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어느 정도 일정하게 출근을 해서 일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출근을 해서 이 시간 뭐 10시부터 뭐 6시까지 일한 분량이 이 정도라고 인정을 해서 별 문제가 없는데 회사에서는 이제 그걸 못 보게 되면 그걸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재택근무하는 친구 중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작업을 3일이면 다 끝내더라고요. 대생 선화 작업을. 근데 이 친구는 집도 멀고 굳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전철에서 그 시간을 보내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그 시간에서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본인의 영혼이 지하철 안에서 이렇게 나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친구는 집에서 재택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친구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상황에 따라서 맞춰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출근은 하는 게 회사도 좋고 본인도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외적인 상황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분업화를 해서 하잖아요, 스튜디오는. 그리고 그 일들을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해봤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그 일을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서로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스튜디오에서. 사실은 출근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코로나 시절 2년 동안 재택을 하면서 거의 문제가 안 생겨요.
특히나 그림 그리는 친구들은. 왜냐면 해야 될 분량에 대해서 야, 이거 이 정도 못하면 이건 일 안 한 거지라는 것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왜 출근을 해야 되냐면요. 직장인이잖아요. 직장인은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해야 그 퇴근 시간을 쓰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데, 그러면 이따가 안 하고 저녁에 좀 할까? 새벽에 할까? 오늘 놀고 이러는 순간 이거는 창작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창작자로 남고 싶으면 내가 정말 내 텐션이 올라와서 제일 그리고 싶은 시간에 내가 제일 일이 새벽에 제일 잘 때, 아침에 잘 때, 뭐 밤에 잘 때, 성형이 질 때 잘 때, 그때 하면 돼요. 근데 스튜디오는 그럴 수 없거든요. 내 작품이 넘어가야 그 다음 작품이 그 다음 작업을 하고, 내가 저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2, 3일 그냥 갑자기 빵꾸가 내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이 정말 엄청 고생해야 되는 일들이 허다하게 벌어져요. 물론 이제 오랫동안 유지하다 보면 비축분이 쌓이고 이런 일들을 대비하고 로스가 나는 준비들이 돼요. 근데 막상 처음 시작해서 팀 작업을 하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결혼이 생겨버리면 나머지가 다 같이 놀아버려야 되는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조율하는 것도 사실 이것도 거의 인성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네, 그 스튜디오 이제 뭐 그 구성원들 이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저희가 하나 지금 조금 안 짚은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스토리 작가와 그림 작가들로 이제 직원들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는데, 드라마 오늘의 웹툰을 보면은 거기 이제 사실 PD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PD가 있는 회사도 있거든요.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이 대표님 같은 경우는 뭐 PD가? 근데 왜 아까 안 얘기했어요? PD는 스튜디오에 있는 친구들하고는 완전 별도. 그 친구들이 작품 기획에 관여도 하고 제작 시스템 공정을 하지만, 저는 그 친구들은 완전히 직원이라고 보지 그 스튜디오의 일원이라고 보지 않아요. 걔네들은 완전히 회사를 위해서, 심지어 그 스튜디오에 있는 친구들을 쪼기도 하고 어떤 오더를 내리기도 해야 되고 어떤 그 친구들이랑 싸워야 되는 직종에 있는 거지, 그 친구들이랑 같은 팀이라고 보지 않아요. 상하관계는 아니지만 같이 묶여 놓지 않아요. 네. 김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그 PD가 네. 이제 그 스튜디오의 일원이냐 아니냐 뭐 그러면 또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네. 왜냐하면 그 약간 관리자 개념이어가지고, 예, 기획하고 하는 것까지는 하지만 일원으로 보기에는 같이 그 작업안에 만약에 투입이 돼서 뭐 편집을 하던가 뭐라 하던가 하면은 일원이 되겠지만, 참여하지 않는다면 일원이 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재민 평론가님이 또 스튜디오 이제 PD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PD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스튜디오 PD들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PD뿐만 아니라 모든 PD들이 다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플랫폼을 막론하고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던 코디네이터 그리고 커뮤니케이터의 역할을 하는 게 PD이기 때문이에요. 작가가 예를 들어서 지금 멘탈 나가가지고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든 부흥회를 열어줘, 이 사람을 위한 부흥회를 열어줘야 되는 게 PD거든요. 이 사람의 멘탈을 제정신을 돌려놓고 펜을 잡게 만들어야 되는 게 PD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은 또 작가가 너무 신이 났어. 그럼 이 사람을 좀 다운시켜야 될 필요도 있는 것도 PD고. 그리고 아까 싸워야 된다는 말 정확하게 해주신 게, PD는 기본적으로 저는 싸워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랑 싸우느냐? 작가랑 싸우기도 하지만 회사랑도 싸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지금 못한다, 휴재 들어가는 게 맞다, 근데 플랫폼이 압박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막아줘야 되는 것도 PD고. PD는 그래서 저는 평론가랑 되게 비슷한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양쪽에서 다 욕먹는 직업이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 같아요. 아직까지 시장이 너무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그냥 아까 말했던 대로 쪼고 업로드하는 사람에 한정되어 있으면 커뮤니케이터도 아니고 코디네이터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죠, PD는. 그러다 보니까 이 PD의 역할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많이 좀 조망이 되고 좀 더 많이 다뤄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이제 그 스튜디오가 사실 이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일 정도로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좀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좀 보면 이게 레드오션으로,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블루오션이었다가 이제 점점 이제 스튜디오들이 많아지면 레드오션화가 사실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그렇게 이제 경쟁이 심해지게 되면은 이제 수익성이 이제 사실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수익성이 뒷받침이 안 되면 이게 지속이 가능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네, 이 대표님 한번.
조금 예민한 문제이긴 한데 저는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한 만큼 이제 데미지를 얻을 때가 왔고 지금이 딱 그 시기를 겪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잘 될 것 같으면 되게 많은 작품들이 만들어지고 작년 재작년에 정말 많이 만들어지고 자본이 많이 투입됐어요. 그리고 진짜 많은 스튜디오 작품도 많이 나왔고 정말 많이 망했어요. 거의 한 70% 80%가 BP를 못 맞추고 무너지고 있고 심지어 절반 이상의 런칭 일정이 잡혔다가 취소되는, 근데 그런 게 스튜디오의 대작품이라고 말하는 엄청 유명한 원작을 정말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만든 작품들이 오픈했다가 진짜 제작費의 10분의 1도 못 건지고 망하고 조기 종결되는 일이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고.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아까 전에 조금 나왔지만 획일화되는 어떤 이런 게 잘 되면 이런 걸 쫙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스튜디오 그림들이 비슷비슷하고 스토리 결도 비슷비슷하고 이런 게 잘 된다고 하니까 그래픽 노블 중심으로 뭐 이렇게 비슷한 그림체 비슷한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왔잖아요. 근데 독자는 정말 냉정하거든요. 그래서 독자들은 한 번, 두 번은 재밌는 거 보지만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돈 내고 볼 만큼 미련한 독자는 없는데 그 같은 결의 이야기를 100개, 200개를 만들었으니 당연히 망하죠.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제 그 과정에서 아마도 이제 그 잘 만들어진 시스템을 가지고 참신한 이야기랑 접목돼서 잘 견뎌내서 좋은 작품들이 이제 다시 한번 꿈틀꿈틀해서 다시 나오는 그 시기가 오면 이제 자본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해쳐 모여지고 조금 더 꿈을 꾸고 더 신나고 재밌고 멋있는 거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지들과 자본들이 모여서 진짜로 세계를 뻗어나갈 수 있는 탄탄한 구조의 시장까지 다시 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도 2, 3년 내로는 굉장한 스튜디오의 암흑기가 올 거라고 저는 감히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까 좀 진짜 가감 없이 얘기해 주셨는데 김지현 대표님은 또 이 스튜디오의 지금 레드오션화 또 수익성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긴 한데요. 뒤늦게 이제 법인하고 이제 스튜디오를 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 개인 사업으로 지냈던 거는 제가 만든 원고에 대해서 이제 세금 계산서 발급이라던가 아니면 나라 일을 받았을 때 하느라고 이제 했던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작가님들도 나중에 이제 일을 하시게 되면 개인적으로 하시게 때 세금 계산서 발급이 필요하면 아마 개인 사업자를 다 내셔야 될 거예요. 근데 조금씩 하다 보면 이걸 좀 발전시켜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법인을 하시고 이러실 텐데, 사실 저도 이걸 하면서 내가 지금 이걸 하는 게 너무 뒷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근데 웃으셔서 근데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아무리 앞에 이전에서 했었지만 잘 안 돼서 이제 사업을 접는 경우도 있고,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그 작품이 투자금에 비해서 인기가 없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작게 해서 나중에 좋은 작품을 만나서 좋은 작품을 하게 되면 그 회사가 잘 되는 거지, 늦게 했거나 빨리 했거나 아니면 뭐 돈이 많아서 이걸로 이게 좌우가 되는 사업이 아니고 컨텐츠가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 본인 안에서 적당한 선에서 이제 유지를 하게 되면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만화가라는 직업, 그 다음에 스튜디오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있고 좋아서 하는 거가 먼저야지 이걸 돈을 벌겠어라는 직업을 하게 되면 수입이 안 나는 순간 이걸 접어야 되는 사업인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같이 접근하면 재미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경쟁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레드오션이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이 평론가의 입장에서 모두가 싫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레드오션은 아직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어차피 독자한테 선택받아야 되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잡지 요만한 사이즈 안에 만화가 수천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훨씬 많은데 왜 레드오션이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걱정해야 되는 문제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대형 플랫폼, 소위 말하는 네이버, 카카오를 위시한 이 대형 플랫폼이 투자한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제작사가 만든 작품만 전면에 나오는 거. 네이버 웹툰에 지금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는 작품이 리코에서 만든 작품이거든요. 리코는 네이버 웹툰의 100% 자회사입니다. 데모쭉 다들 좋아하시죠? 데모쭉 지금 카카오 페이지가 지분을 100% 갖고 있는 회사, 그리고 아예 인수한 회사 50% 이상 갖고 있는 회사 두 개서 합작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홍보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계신 대표님들이 만든 회사들은 어디로 가냐는 거죠. 네이버랑 카카오가 다 해버리면 지금 방금 격한 표현을 쓸 뻔했는데 그럼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이 제동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지?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목소리가 너무 작으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잠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어차피 불공정해요. 어차피 불공정하고 카카오 네이버를 아유 숨만 쉬어도 날아가요. 저희가 정말 숨만 쉬어도 날아가는 회사고. 그런데 이제 여기 계신 대표님도 그렇고 꽤 많은 회사들이 우리 거 괜찮아. 내가 잘 만들면 그래 약간 불합리한 거야. 내 거 재밌으면 독자들이 선택해줘. 물론 그러니까 중간쯤 만드는 친구들은 마케팅을 받으면 진짜 훨씬 더 많이 팔 수 있고 마케팅 못 받으면 되게 못 팔리는 그 불합리함 속에 늘 노출되어 있는 게 컨텐츠 사업이에요. 어쩔 수 없고. 근데 그러면 뭐 찾아가서 영업을 하든 뭐라든지 해서 노출시켜달라고 해야 되는 게 또 그게 또 회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정도의 불공정함이 없는 시장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래도 어떤 회사들은 카카오 네이버한테 안 꿀리고 서로 모셔가기 위한 컨텐츠를 반드시 만들어낼 거야. 내가 이런 브랜드가 되면, 내가 이런 위치가 되면, 내가 정말 독자들한테 정말 사랑받는 파워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면 카카오 네이버 눈치 안 볼 수 있어라는 신념을 가지고 만들고 있는 작가들, 작품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창작을 하신다고 하면 목표를 그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내가 카카오한테 잘 보여서, 네이버한테 잘 보여서 선택받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양쪽에서 모셔가기 위해서 내가 콧방귀 끼는 작가가 될 거야? 라는 마음을 저는 회사 직원들한테 늘 이렇게 말을 하고 가서는 열심히 비벼요. 열심히 비지만 저희 회사 내부에서는 그래서 사실 카카오랑 네이버의 지분 제한, 인수 제한을 받았었는데 양쪽 다 거절한 이유가 한쪽을 선택하는 순간 한쪽 플랫폼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시장 구조고 뭐 지금은 좀 덜하지만 작년에만 해도 다른 회사들 외부 대표들 만나면 그냥 몇 년 만에 만나는데 어떻게 물어보냐면요. 그래서 투플러스는 카카오야 네이버야라고 물어봐요. 앞뒤가 아무 말도 없어요. 그냥 2년 만에 만났는데 그 투플러스는 카카오야 네이버야라고 물어보는 게 어떤 의미냐면 너 어느 쪽으로 줄 잡을 거야? 그걸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장이야? 라고. 근데 괜찮잖아요. 사실 시장이 절반으로 나눠져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그 양쪽에서 선택받을 수 있을 정도라면 저는 그러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괜찮은 시장이라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아직까지. 전 방금 말씀해 주신 게 만화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청강대에 졸업하는 친구들한테 이제 이렇게 축사처럼 써줄 게 있어서 거기 뭐라고 썼냐면 이 판은 되게 특이한 판이다. 이 판에 들어있는 모든 플레이어가 만화가 좋아서 모인 사람들이거든요. 축구판에 들어가서 야구판에 들어가서 야구가 좋아서 온 사람들이 있긴 하겠지만 야구에 미쳐있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판은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근데 만화판은 정말로 다 여기 만화에 미쳐있는 사람들만 와 있어요. 직업을 선택하고 하겠다고 와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만화에 미쳐있는 사람들이 와 있기 때문에 그게 이 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동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지금 이거 너무 지금 이제 막 후반으로 오면서 막 이야기가 너무 후끈하게 사실 달아올랐는데 지금 시간이 이제 저희가 거의 끝날 때가 돼서 한 두 가지 질문만 제가 간단하게 드리고 이제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거대 플랫폼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아무래도 아까 얘기가 좀 나왔지만은 이제 플랫폼에 이제 납품하는 상황에서 이제 이제 플랫폼의 어떤 이제 좀 입맛에 맞게 이제 제작을 해야 되니까 이제 좀 그런 어떤 그 장르의 어떤 제작할 수 있는 장르의 좀 다양화가 좀 부족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김지원 대표님께 한번 그 부분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르의 다양화 아까 전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카카오 같은 경우 로맨스 판타지 아예 정해놓고 가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그거 아니면 따로 들어가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로맨스 판타지는 이게 솔직히 좀 스토리가 똑같아요, 라인이. 근데 그래도 이제 그림이 다르면 그게 두 개 다 통과가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는 어쨌건 기본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다 보니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아까 또 저희 학생 작가님들, 그리고 나는 스릴러가 너무 좋아, 나는 뭐 탐정물 이런 걸 하겠다는 친구들은 본인 걸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었을 때 데뷔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아까 스튜디오 장점이 빠르다라는 얘기도 하셨지만 혼자서 그렇게 1년 동안 열심히 원고를 했는데 그게 통과가 안 되면 이 작가님들한테 오는 충격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이면 괜찮은데 두 번째 만든 것도 안 되고 세 번째 만든 것도 안 되면
내 직업이 아닌가 봐, 나는 만화를 못 그릴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고교단 편집 했던 것처럼 예전에는 그 예전에 작가님들 연재할 수 있는 사이트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약간 다양화의 그런 장을 마련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재민 평론가님께 드릴게요. 그래서 스튜디오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질문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대표님들이나 아니면은 그 관계자분들 만나서 얘기를 할 때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겨울이 올 것이다. 언제 오느냐의 문제지 겨울은 반드시 올 거고 왜냐면 사계절이 지나가니까. 근데 그게 그 겨울이 만화산업 전체를 뒤흔들 것이냐 좀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우리가 보고 우리가 미쳐있는 건 만화지 웹소설 원작의 작품들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웹소설 원작의 작품들은 돈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그 사이클을 빠르게 돌리고 강조된 콘텐츠를 통해서 빠르게 뽑아내기 위한 작품들인 거지 이게 어떤 만화적 가치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평론가의 입장에서. 그래서 웹소설 원작의 작품들의 글이 들어오면 다 거절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여기 이 대표님이나 김 대표님처럼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새로운 방안을 찾기 위해서 창작해내는 작가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다시 스튜디오를 만들고 창작 작품들이 나오는 창작 중심의 스튜디오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또 다른 저기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동안은 이미 시장이 이렇게 꾸려져 있고 이 시장이 해체되고 다시 쌓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든 시기가 올 수는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말씀 또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집담의 분위기를 제가 이렇게 좀 관찰을 해보면은 그 공감을 이렇게 하시면서 고개를 막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굉장히 뭐 이렇게 1시간 반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아주 집중도 있게 이렇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이 분위기를 같이 만들어주신 이 패널 분들과 여러분들, 참석자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하면 웹툰 개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또 웹툰 시스템이 스튜디오 시스템이 더 발전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